그러고 이제 상해로 가서, 그리고 이제 상해로 가야 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해 가서, 훈코에서 의거를 하고, 순국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받게 되는데요. 상해 갔습니다. 그래서 31년에 상해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죠. 상해에 있어가지고, 1910년경부터는, 독립군의 본격적인 무대가, 만주에서 상해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1910년 3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저격한 게 1910년 3월 2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만주 지역에서는 일제들의 감시가 워낙, 강해지고, 탄압이 강해지니까, 거기에서는 더 활동하기 어려워가지고 상해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로 옮겨서 활동하게 됩니다. 27년 4월 달에는 중국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국민당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산당에 대한 무력 진압을 하게 됩니다. 저 때만 해도 이제 공산당은 막 시작하는 상태고 국민당은 정규군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서 국민당, 공산당이 싸움이 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역사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공산당 모태똥이가 장개석을 쫓아내고 죽게 되죠. 그죠? 저 때만 해도 이제 국민당이 훨씬 더 힘을 가진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국민당, 공산당이 분열이 되고 중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첨예한 대립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해로 가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상해 갔을 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일단 이제 막연하게 그런 그 임시정부하고 접촉을 해서 자기가 할 일을 맡게 되는 이런 목적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남긴 글씨를 보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를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기뻤다. 이런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서 초기 적응 단계로는 부도에서 날품팔이를 한다거나 공장에서 이제 하루벌이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독립운동하고 관련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이런 노력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늘이 내린 역사적인 기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안공근하고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어떻게 누구 소개인지 하다 어쨌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공근은 안중근 의사 동생이에요. 안중근 의사 집안은 통째로 전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안중근 의사 혼자뿐 아니에요. 안공근, 그 다음에 안중근 동생도 그렇고, 그죠? 다 했죠. 그러니까 안공근은 그때 그 임시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서예도 잘하고, 외국어도 아주 능통하고요. 일어, 영어. 외교 담당, 말하자면 외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팔방미인이고요. 자금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주러시아 대사도 역임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안중근 동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매연이 자기 이력을 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 안공근 그 사람이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숙식 편의도 제공을 해주고, 또 동포 실업가도 박진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런 의거를 하기 전에 먹고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영어 공부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결국은 이제 김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그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자기 의사를 얘기하니까 안공근이 윤동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뜻이 있는데 왜 길이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말도 해주고 또 아마 관찰도 할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연은 계속 이제 무장 독립도 사실은 무장 독립 여기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출가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공근은 계속 신중한 태도를 견지. 정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또 잘 살펴봐야 되니까 잘못했다가는 임시정부 전체가 그냥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일본이 의도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을 이간질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마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물 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닌데 이간질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싸움을 붙들어가는 그런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이제 임시정부도 상당히 초라한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아마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거의 거지 소굴이나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려움을 토로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31년 9월 달에 일본군이 만주를 침범하게 되죠. 만주 사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괴뢰 정권 만주국을 세우고 이러면서 이제 침체 국면에 타결을 하고 만주 사변이 일어나니까 임시정부로서는 아마 새로운 활력소가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이제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오히려 중국하고는 임시정부가 좀 가까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애국단, 결국은 이 한국 애국단이 이게 이제 그 무장투쟁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만주의 본거지가 위협을 당하게 되죠.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항일 무장 세력이 일부는 만주에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또 상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김구 선생이 한인 왜곡단을 결성을 하는데 이건 암살,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파괴 이게 이제 목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동포들이 김구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애국단을 만들어서 무장 투쟁을 아주 프라이머리 1차적인 목표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이봉창 의거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뭐 다 아는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장 투쟁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청년 투사를 고하는 이런 이제 소문이 났죠. 그러니까 이봉창이 이 원래는 일본에서 장사도 하고 노동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데 바로 코앞으로 천황의 그 능행이 일어났던가 봐요. 천황이 마차를 타고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 손에 폭탄 하나 있었으면 그대로 나 천황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상해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백범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잘 되면은 정말 그 한꺼번에 천황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범을 만나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그때 이제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중국군 고급 장교가 있었는데 아마 가까웠던가 봐요. 이 사람이 이제 폭탄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백범이 이제 접촉해가지고 폭탄을 만들고 안공근 그 안중근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 집에서 선서식을 하고 그 다음에 1930년 1월 8일 날 또 같은 장소로 갔는데 그때는 좀 멀리 갔던가 봐요. 천황의 그 마차가 가깝게 가지 않고 그래서 멀어가지고 던지긴 던졌는데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이 몽창 의사가 하고 나서 잡힌 장면인데 이 경찰관이 다른 사람을 잡았던가 봐요. 뭐 비슷하게 생긴 자기가 아니고 나다 하고는 이렇게 잡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하이 사변이 일어나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침범, 만주 침범도 하고 32년 1월 28일에는 상하이를 침범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라카와 대장이 2월 28일 날 도착을 하는데 병력 10만, 비행기 100대, 육해공군 합동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상해가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1947년 상해 점령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37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진이라는 사람은, 그 사업가였죠? 그래서 안공근이 처음에 왔을 때 박진 소개해줘가지고 좀 먹고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그 절차를 물어보니까 그 박진이라는 그 사업가가 거기 가입하기 위해서는 김구를 직접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안공근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서 구체적으로 한인 애국단에 가입을 하고 싶다
이 뜻을 이제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공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럼 기회를 봐서 자기가 김구를 면담할 시간을 갖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그 윤봉길 선생은 일본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야채장 수도하면서 일본 영사관의 동태를 파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외국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하고 안공근 외무장관이었죠.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윤봉길 선생이 백범하고 만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백범이 충분히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청년이 되니까 윤동지야말로 하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요. 앞으로는 허심탄회하게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함께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한인애국단에 가입이 되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거사를 할 이런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상하이 일일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4월 29일이 천장일. 천장일은 일왕의 그 생일을 천장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천장일을 맞아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런데 상하이를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하이 승전 축하도 겸하는 행사입니다. 장소는 훈커 공원이라는 공원에서 하는데 일본인이면은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누구나 입장. 근데 이제 도시락 하나와 물통 하나를 지참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구 선생이나 윤봉길로서는 절호의 찬스였죠, 그죠? 도시락 하나 물통에다가 이제 폭탄을 가지고 갑니다, 그죠? 그럴 기회가 딱 되죠. 그리고 일장기를 지참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백범에게 달려갑니다. 윤봉길 선생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폭탄 준비는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그 김홍일이라는 중국군 그 장교가 폭탄 그 전공 그런 장교가 있었죠. 폭탄 준비를 할 테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죠? 부당하지 않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신사복을 하나 사야 되니까 옷도 사고 그래서 돈을 줘가지고 이제 신사복도 하나 사고 뭐 시계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라카와 장군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장군의 이제 사진도 구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은 폭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나서 프랑스 조교회 한 조선인 집에 프랑스 조교회에 있으면은 일본의 감시를 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 답사를 가게 됩니다, 매연이. 아무튼 저기 이제 도시락에서 뭐 폭탄을 준비를 한 거 이런 두 개를 준비를 한 게 하나는 그 의사에 쓰고 나머지 도시락은 자폭을 할 이런 계획으로 두 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단을 하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 선서 내용은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력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선서를 하고 나서 백범 선생과 함께 사진 촬영, 태극기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우측에 이제 있는 게 그 선서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서문하고 선서문을 앞에 달고 폭탄을 들고 이제 선서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백범이 이제 가면 죽잖아요, 그죠? 가게 되면 이미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기고 싶은 말이 없느냐 이렇게 사진을 이제 태극기 앞에서 백범 선생하고 같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훈코 공원에 가서 느낀 소감 시를 하나 쓰고 그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들에게 시를 또 한 편 쓰고 또 그다음에 청소년들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시를 한 편 쓰고 그다음에 백범 선생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시를 이제 한 편, 4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를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하기 전에는 공부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시를 써서 장원을 하고 한 그런 경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리긴 힘든데 헌시 요건 이제 백범 김구 선생에게 남기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을 가가지고 공원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걸 이제 처처한 방초요, 청청한 방초요, 다정한 방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자기의 소감을
금년 4월 29일 거사날이죠. 방포일승으로 맹세하세 이런 그 소감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아들 둘은 뭐 강보에 쌓인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그죠? 두 병정에게 아예 병정 커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 이런 걸 낳았습니다. 두 아들 종과 담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라. 이런 식의 시를 남깁니다. 내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되 내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정말 애절한 그런 시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조선의 청년들이죠.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아는가. 무궁화 삼천리 우리 강산에 왜 놈이 왜 와서 왜걸 대나. 이런 식으로 시를 쓰고는 피 끓는 청년 제군들아 준비하세. 군복 입고 총 메고 길들어 군악 나팔에 발맞춰 행진하세.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편의 시를 남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월 29일 거사날 그 아침 새벽이죠. 그 여관을 나와가지고 여관에서 묵었거든요. 백범 선생과 함께 교포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포는 이 거사 내용도 모르죠, 그죠? 어쨌든 뭐 이건 백범하고 윤봉길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뭐 말이 세면 큰일 나니까요, 그죠? 그리고 아침 7시에 김구 선생하고 시계를 바꿨습니다. 자기 시계는 새 거고 김구 선생 시계는 헌 거였는데 뭐 그때 6원, 2원이면 되게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서 죽을 봤는데 내가 새 시계가 필요가 없으니까 김구 선생님 헌 시계를 주십시오 하고는 헌 시계를 가지고 새 시계, 저 두 시계가 다 남아 있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시를 잡고 남기고 백범 선생은 윤동지 지하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하는 거죠. 가면 이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훈코공원에 갔습니다. 오전 7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 신문에 난 대로 도시락과 물통을 갖고 왔습니다. 일각일 들고. 그래서 이제 정문을 통과하는데 체크를 하는데 일본 말을 상당히 유창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복을 입고 일본 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더 이상 체크는 안 하고 이제 입장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 40분경에 국가봉창 차례가 있는데 그 단을 향해가지고 저 두 개 갖고 왔던 거죠, 그죠? 저기서 이제 물통에 든 폭탄을 집어 던져서 식단 중앙에 정확하게 명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건 이제 폭탄 던지기 전에 그 단 위의 장면이죠.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시라카와 대장, 이게 이제 상하이 파경문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메인 주된 그 목표물은 시라카와 대장이었어요. 그 밑에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그 다음에 시게미츠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노무라 중장은 이제 오른쪽이 실명이 됐고, 사고로. 우에다 중장은 이 사람이 다리 한쪽이 날아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항복, 할 때, 2차 대전 끝날 때, 항복 문서에 그 외다리로 가서 외무 대신이 돼가지고 서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진 않았는데, 시라카와 대장은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는데, 나중에 죽게 됩니다. 한 5m 정도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물통에 있는 폭탄을 던지고, 도시락형으로 된 폭탄으로는 자폭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독립 만세 3 부르고, 아래쪽에 이제, 사로잡히는 장면입니다. 우측에 이제 던지고 나서 수라장이 된 단상을 나타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한 사건이었죠, 그죠? 호혜로 동아일보가 알리고, 외국 신문에서도 아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범, 안공근, 이제 뒤에서, 기획한 사람들은, 미국인, 피치집에 응거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자기가 책임자, 이제 도망을 간 상태에서 책임자임을, 참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외국 신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났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32년이니까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한 게 1910년이었거든요. 10년 후 22년 만에 또 일어난 두 번째 큰 사건이었죠. 그죠? 그래서 장개석이 그때 뭐 총차령관이었죠. 중국에 100만 대군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첨예에 했다. 실제로 일본군이 그냥 쳐들어왔는데도 막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막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처리를 했다 이런 거죠. 이러면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대폭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안중근 의사 때는
그 이등방문이 죽었지만 오히려 이등방문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나라 한일 합병이 조금 더 가속화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등방문은 사실은 조금 서서히 하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긍정적인 굉장히 많았죠. 윤봉길 의사는 대상은 뭐 사령관이었지만 그 후에 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정부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무기도 많이 대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거사 후에는 이제 고향에서는 뭐 동생도 체포가 되고 부모들도 이제 잡혀가서 아주 곤욕을 치르게 되고, 또 어린 자녀들 이래가지고 그냥 조선에서 제일 나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놀림을 당하고 울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고는 이제 군사재판으로 결정을 하는데 단심이죠, 뭐. 근데 이제 윤봉길 의사는 너희들은 나를 재판할 자격이 없다. 나는 대한의 전사로서 일본군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한 것이다. 이런 건데 너희들이 그 재판할 자격이 없다. 안중근 의사가 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그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나의 순전의 씨앗은 머지않아 우미도다나 꽃을 피울 것이며 나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굳게 믿으면서 일본 제국이 망하는 날까지 지하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와카와 대장은 4월 29일 거사를 했는데 중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그 뭐 한 엿새 후에 5월 26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건 5월 25일 날 뭐 아주 뭐 급속도로 사형 선고를 내게 되죠. 사형 언도를 받고 받은 다음 날 시와카와 대장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제1의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굉장히 기뻐한 목표 달성을 한 거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생활을 했는데 면회도 금지가 되고 뭐 서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 날 일본으로 합송을 하게 됩니다. 합송을 하게 되는데 오사카 위수 형무소로 가게 되는데 이게 그 시라카와 사단장 이번에 폭탄으로 죽은 이 사단장이 일본에 있을 때 사단장을 지내던 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봉길 의사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죽임을 당한 그걸로 가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복수를 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사단장이 관장하던 형무소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새벽 7시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대단히 빠른 속도로 다 처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시 공병 작업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진술은 아직은 우리가 힘이 약해 외세의 지배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세계의 대세에 의해서 나라의 독립은 머지않아 꼭 실현되리라 믿어 맞지 않으며 대한남마로서 할 일을 하고 미련 없이 떠나간다. 이런 식의 최후 진술을 사형 집행 직전에 남기게 됩니다. 이 사진이 다 남아있어요. 처형을 하면서 저렇게 묶어가지고 총 맞은 자리가 있죠. 그죠? 아래쪽 사진은 이마에 지금 총알이 뚫고 나간 건데 저 장면까지 일본 군들이 다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인의 무장혁명이 쏘아가지고 40분에 해서 미간에 총을 맞고 25세 순국할 때 나이가 25세였습니다. 1932년 12월 19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순국 후에는 신문에 처형했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윤봉길의 시체를 인수할 가족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자와 시립 화장실에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유골의 처분 방법을 강구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이 거짓말이었죠. 원래는 사형수들은 가족들이 인수를 원하면은 인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일본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죠. 안중근 의사 때도 하질 않았어요. 그죠? 만약에 해가지고 묘를 만들면 그게 그냥 성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가 되니까 아예 그냥 시체를 뭐 어디 묻었는지 알지 못하게 해버렸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 시신은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그죠? 못 찾고 있는데 윤봉길 선생은 나중에 찾았습니다.
나중에 이 거짓말이 드러나고, 유가족들한테는 화장도 하지도 연락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다시피 하는 이런 상태로 이제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요구를 했지만 거절당하고, 한참 후에 이제 유품들, 손수건, 가죽 지갑, 안경집 뭐 이런 것들, 그죠? 유품인지 자기들이 가족들한테 보냈는데, 시신에 대한 그건 뭐 완전히 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 유해 봉환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1945년 그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귀국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윤인사 가족들을 만난 거였죠, 그죠? 가족들 만나서 그 경교장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1946년 해방된 후죠. 그 14주년을 1932년에 했으니까요, 그죠? 요거 14주년 기념식을 하고, 그 예상 덕고향에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운동장에서는 추도식을 또 같이 따로 거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 박열, 이강훈 저 사람들하고 제1동포 청소년들 50명이 가나자로 가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육군 묘지가 있었고 일반 묘지가 같이 이제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육군 묘지에서도 찾지도 못하고 일반 묘지에서도 찾지를 못했어요. 찾지도 못했는데, 그 당시에 육군 묘지의 관리사무소에 김우라라고 그런 주지 스님이 계셨는데, 자기가 얼핏 듣기로는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렸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밟고 막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다가 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쓰레기 소각장 근처를 한번 파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거기에서 나왔어요. 와가지고 그 육군 묘지하고 일반 묘지 사이에 쓰레기장에 있는데, 거기에 부고는 사람들이 다닐 때 그냥 밟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m 정도를 파니까 관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수의, 구두, 머리카락 이런 게 발견되고 유해를 찾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봉창, 백정기 의사도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같이 윤봉길 의사까지 해서 유해를 같이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메가더 사령부가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협조하에 귀국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육군 묘지하고 일반 묘지 사이에 있는 쓰레기장에 있던 그 위치고,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굴한 뒤에 일시적으로 안치했던 곳, 그곳까지 이제 지금 사진으로 제가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946년 5월에 그 중순경에 이제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비가 왔었고요. 근데 부산 그 제7고등학교에 봉안을 하고 연도에 이제 시민이 많이 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범은 부산으로 달려가서 아주 눈물을 흘리고 6월 15일 날 백범 참여하에 성대한 추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6일 날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왔을 때 서울역에서 이승만, 김성수 등 이제 최고위급들이 가서 유해를 봉영을 했고, 태고사에 봉안을 하고 국민들의 참배 후에 1946년 6월 30일에 국민장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효창공원 묘역에 안장이 돼 있죠. 효창공원 묘역에 이제 윤봉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독립투사 묘역을 만들고, 그 4개인데요. 안중근 의사의 묘는 가묘를 만들어 뒀습니다. 가묘를 만들어서 지금 그냥 있습니다. 아직 근데 유해를 찾으면 이제 거기에 모실 자리는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 기념비가 1949년 4월 29일 그거 17주년을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졌고, 고향 예산에서 저 기념비가 제막이 됐습니다. 쓰던 유물들은 다 국보로 지정이 됐고요. 유적지도 이제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2년 3월 달에 건국 훈장 중에 최고의 격인 중장, 그때는 중장이었고 후에는 이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동상, 아래쪽이 그 서초구 양재 그죠? 매형기념관이 있죠. 매형기념관 따로 있고 기념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여러 가지였죠, 그죠? 시인이기도 하고, 교육가이기도 하고요, 그죠? 초기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농민운동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그죠? 나이는 25세에 승부를 했습니다만, 그전에도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무장 독립운동가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인 상태에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무장 독립운동 글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물론 뭐 자신보다는 국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었죠, 그죠? 영웅의 삶이죠. 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떠났지만 나라 사랑하는 정신은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그죠? 남아가지고 기리고 있으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혼의 레벨에서 보면 살아있는 부활을 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하나가 되는 육체적인 삶은 죽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건 살아남아서 교훈이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바이오사이코 소셜 스프레더 제가 보고 있는 인간의 기본 모델이죠, 그죠? 이런 면을 확실하게 다 성취한 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이런 운동을 하신 분들 의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그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정치 철학도 없고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옛날로 되돌아가서 이런 분들의 삶을 좀 되돌이켜보고 그 교훈을 좀 받아들이면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윤몽길 선생님을 기점으로 해서 안중근 선생님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러고요. 또 안창호 선생님도 제가 한번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